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부터는요, 이제 집중정리서 정리가 다 되셨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집중정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기본서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 우리 지문들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개 조금 넘는 지문을 전체 기본서 그 기본적인 양에서 발췌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나왔는데 여기 정선 150, 1500개입니다. 1500개인데 문제 수는 한 1530 문제 정도가 지문이 담겨 있습니다. 지문이 보통의 시험에 나오는 그런 식의 지문일 수도 있고 또 지문 하나가 한 문제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포함을 한 그런 식의 지문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지문만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약 한 2,500개 정도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지문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법령에 관한 문구는 다 포함되지 않았지만 쟁점사항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양까지만 집중정리서와 그리고 이제 응용하는 요 지문들을 합쳐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제가 볼 때 한 85점에서 90점 이상은 한 3회독 이상 하신 분들은 또 이해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충분하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리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주택관계법규에서의 9월달 말에 보시는 2차 시험에서 아마 법규에서의 고득점은 실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식의 준비되어진 교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 지문까지만 공부를 하신다면 실무에서의 어떤 차이나는 점수를 도와주신다는 전제하에서도 충분하게 합격 점수를 한 15점, 20점 이상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지문을 같이 훈련하시고 반복하시면서 연습하시면서 보다 조금 더 실력이 좀 점프되는, 업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결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거기 페이지에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역시나 우리 집중정리서와 똑같은 편제로 해서 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정리서 왼쪽에 놓으시고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은 정리서에서도 빠져있는 부분까지 문제 지문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부분까지 커버했기 때문에 빈틈없는 그런 식의 문제 구성입니다. 자, 먼저 이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 풀이할 때는 말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쟁점만 파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문 전체 보는데 한 40강 정도의 시간이 15분 내에서 필요할 것이고 또 비교 테마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7, 8강 정도의 시간이 안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택법 첫 번째 총칙입니다. 또 이 법 편제로 했지만 실제적인 테마, 법안에서도 쟁점되는 테마를 발췌해서 100개 정도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테마당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또는요 어떤 부분들은 두 테마를 묶어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지문 기출되었던 지문이죠. 우리 법의 목적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한번 나왔었고 또 주택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출제되었던 그 지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법의 목적이죠. 주택법이란 무엇이냐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주택법이란 무엇이냐. 자, 보시니까 첫 번째 딴 거는 필요 없고 그 가운데 보시면 주택의 건설과 공급 및 그 다음에 관리 편이 나오는데 주택의 관리가 아니고 해설 보시면 나와 있지만 주택 시장 관리죠. 그래서 주택 관리법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묻는 주택의 관리 편에서는 바로 이 주택이 아니고 주택 시장의 관리다. 그래서 주택의 건설과 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를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주택 시장 관리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자, 두 번째 보십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아시죠? 장기간 구분하시고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그 전부를 다 주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상가, 일부 주택에서 부분 상가 주택도 나오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 해설표 보시면 또는 일부죠. 요 일부가 빠졌죠. 그래서 주택의 개념에서는 일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빠졌기 때문에 X고 또 그 뒤에 잘 뜨는 상이 있죠.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죠.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서 쟁점에서 X다. 일부란 부분도 포함이 되어지고 부속 토지도 포함된다. 제외한다. X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체크하시고요. 이러한 주택은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독주택에 보시면 순수한 협의의 단독주택, 그리고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또 공간까지 포함을 하죠. 어쨌든 다중주택입니다. 자, 한 개의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이죠. 그래서 다중과 보시면은 또 다가구와 다세대는 다 6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연립은 660초가죠. 또 이 다중, 다가구, 연립과 다세대 공이 다 똑같이 공이 아니죠. 일단 다중과 다가구 보시면은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까지 이하여야 된다. 맞는 말이죠. 다세대는 4개층이고 또 연립도 4개층 이하이지만 단독에서의 다중과 다가구는 3개층까지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쟁점 포인트가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저 보시면은 주택은 다 위에 이번처럼 독립되어진 주거생활, 즉 주방시설을 따로 분리해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중주택은요, 독립된 주거생활을,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독립되어진 부엌 기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쟁점 포인트가 된다 해서 독립 주거형태를 갖추면 안 된다가 또 여기에서 쟁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답은 또 이것도 X였습니다. 자, 또 4번과 6번 사항을 또 비교해서 보시는데 우리가 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은요, 층수 산정 3개층, 4개층 할 때 제외를 해주는데 요건이 있죠. 여기 4번 보시면 다중주택과 다가구와 공동주택에서 작은 빌라 형태인 다세대 요 세 가지는요, 1층에 전부 또는 일부죠. 해설표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가 다 필로티이면 당연히 층수에 제외해주고 일부만 필로티를 할지라도 일부 필로티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쓸 때는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주택의 형태는요, 층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전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 하나요, 요 문장 때문에 요 4번 지문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과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요, 일명 상가주택 등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층이 전부 다 필로티인 경우도 물론이고 1층이 전부 필로티 또는 부분 필로티면서 나머지 부분이 1층이 상가 등으로 쓸 때 층수에서 제외해준다. 물론 그 상가 부분들은요,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층수에서만 제외해줍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자, 또 5번 보시면은요, 다가구주택은요, 19세대 이하죠. 여긴 주인이 거주하는 시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 라는 문장 때문에 X죠.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그 시를 포함해서 도합해서 19세대 이하로만 일부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자, 6번 보시면은, 그런데 공동주택에서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요, 1층이 전부가 다 필로티 구조로 사용할 때 안에서 층수에서 제외해주죠. 그래서 전부나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아파트와 연립은 1층이 전부가 다 필로티일 때 층수에서 제외해준다. 이런 식의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보시면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이 처음부터 탄생될 때부터 건설할 때부터 즉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있고 있는 헌집들 기존 주택을 또 개량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자, 일단은 보시면 주택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생활 가능하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독립주거형태를 갖추고 있다. 부엌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쪽 부분이 임차인들이 원한대에도 절대 팔 수 없죠. 그래서 그 구분되어진 공간 일부를요, 구분 수요는 절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질문을 잘 듣는 사항이죠. 그래서 7번 질문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체크하십니다. 자, 또 8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사업계획 승인, 최초로 건설할 때부터, 또 기존 주택의 행여가, 즉 헌집을 개보수한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비록 그 나올 때 전체 평수가 40평, 50평 등의 평수 때문에 제한되긴 되겠지만은 일단은 구분되어진 공간수는요, 1+1을 하든 1+2를 하든 3개, 4개 하든 관계없죠. 일단 최저 주 기준에 맞추는 1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면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받은 그 집 전체 평수에서의 상한선 때문에 제한되긴 되겠지만 쪼개는 수가 1개, 2개, 3개
제한되긴 되겠지만은 일단 명확하게 명시적인 상한선은 없죠. 그래서 기존 세대수를 합쳐서 두 세대 이하다. 이건요, 있는 헌집, 기존 주택의 행위허가 대상을 쪼갤 때 주인집하고 또 별도로 하나 1+1에서 두 개 세대 이하 이 말이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요, 그런 식의 세대 구분 수는 제한이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번 질문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또 X네요. 자, 보시면은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즉 최초로 건설할 때는요, 구분되는 공간들마다 현관을 따로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행여가 있는 헌집을 벽을 쳐가지고 두 개 세대까지 쪼갤 때는요, 현관은 같이 쓰고 현관 안에서 구분 출입문을 따로 둔다고 하죠. 그래서 현관이 딱 뜨면요, 요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일 때 그렇다 이렇게 하시고, 기존 주택의 행여가 대상은요, 현관 안에 구분 출입문, 현관은 한 개인데 그 안에 배기로 그 안에 주인집 임차인에서 별도로 구분 출입문을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 지문도 X가 된다. 이런 부분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십시오. 자, 10번 보십니다. 자, 세대수는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이고 해당 동에서는 3분의 1까지만 넘지 못한다. 이거 뭡니까? 기존 주택의 행여가 있는 주택을 벽을 쳐서 1+1 이렇게 만들 때는 한 동에서는 3분의 1이고 단지 전체로서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동에 반이든 전부 다이든 이건 묻지 않고 전체 단지 세대수에서만 3분의 1이고 전체 단지 주거와 전용 면적에서만 3분의 1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0번 질문 전체에서 10분의 1 해당 동에서의 3분의 1은 기존 주택 행위 허가받아서 세대 구분행 나눌 때 그때를 말한다 해서 10번 질문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지문에 잘 뜨는 사항이죠. 세대 구분되어진 공간 수에 관계없이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전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세대로 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각각 본다 해서 이것도 X가 물론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부터는요, 이제 구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자금에 따른 주택의 구분을 또 묻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있죠.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주택 하면 뭡니까? 일단 민간회사, 민간사업자, 민간 개인들이 말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빌어오거나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85 이하.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시골 농촌까지는 100 이하죠. 그런데 또 공공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주택 건설사업자가 건설한 85 이하를 말하죠. 시골 농촌은 물론 100입니다. 자, 포스코 건설이 물론 주인 없는 회사란 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식이 발행되어진 하나의 민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스코 건설이 주택도시기금 공적인 자금에 지원받았네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했다. 그러면 민영이 아니죠. 민간회사가 건설한 기금 지원받은 국민주택 규모는 전부 다 국민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영주택이 아닙니다. 11번 X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한국토지공사 공공사업자입니다. 공공사업자지만요, 요들도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짜리로 지으면 전부 다 국민주택이고 또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공공사업자가 건설했다 할지라도 민영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네요. 큰 평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영주택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번에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공용 면적을 빼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비록 수도권이 아니면서 읍면 단위 지역이고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단위에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번 또 X인 지문에서 대부분 다 X로 만들었지만 이런 식의 행간의 의미를 파악을 해내셔야 실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자, 15번 문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아파트는 전용 면적 85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자, 합니다.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단지 형태 다세대 1, 2이죠. 원래 4개층까지지만 5개층까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소형주택으로 나올 때는요, 층수가 높은 층수를 쭉쭉쭉 배정할 때는 아파트가 됩니다. 또 이 순수하게 소형주택으로만 연립주택 다세대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파트로 나오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만 된다. 60제곱미터 이하만 됩니다. 그래서 85 이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5번 질문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주택은 층수를 많이 집어넣으면 아파트가 될 것이고 3개, 4개층, 5개층 이하만 딱 지으면 이것도 연립주택과 다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나왔다 5개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소형주택이니까 60제곱미터 이하만 되지 85 이하는 나올 수가 없겠죠. 비록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복합주택으로 건설할 때는 또 보시면 그 일반주택 평수 큰 게 나올 수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이 아파트가 되면 60제곱미터 이하로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고 건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5번, 15번 질문도 X입니다. 자, 16번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때 소형주택이 이것이 4개월 전만, 제 강의한 시점이 지금 5월 초인데요. 4개월 전만 할지라도 그때는요,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60제곱미터 이하이면 투룸, 서리룸도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되지, 전용은 30제곱미터 미만일 때 원룸을 하라. 하나의 구간하라. 이런 식의 제한이 따로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형주택 하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고 독립주거용지를 갖출 것이고 지하층에 설치하지 마라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다양하게 투룸, 서리룸, 뭐 포룸까지도 작은 방들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6번 질문도 X입니다. 자, 17번 보시면은요,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단지가 아닙니다. 단지에서는요, 한 개 동은 소형주택만 쫙 배정하고 또 한 개 주택은 보니까 뭐 연립주택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이 아니고 하나의 건축물 속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가 기본적인 원칙이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가 몇 개층 집어넣고 그 위에 오피스텔 집어넣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 집어넣고 일반 큰 평수 아파트씩 집어넣고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상업지역하고 또 어디입니까? 주거지역 가운데서도 상업지역 비슷한 준주거죠. 일반 주거 아니죠. 그래서 준주거지역일 때 한해서 준주거지역일 때 한해서 보시면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의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 평수 큰 것을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아니고 준주거지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도 계속 나오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18번 보시면은요,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서도 단지형 다세대 연립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5개층, 4개층 이하의 단지형 연립 다세대 지을 때 그 안에 소형주택을 집어넣지 마라 라고 한 것이 요 본래적인 의미인데, 이것은요, 과거에 보시면 순수하게 원룸형 주택일 때 한해서 나온 개념인데 큰 의미가 없죠. 연립과 다세대도 보시면 85 이하기 때문에 60제곱미터 이하 59짜리 59평형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전부 다 59평이면 이것이 일반적인 연립과 다세대에서 59평인지 소형주택이 59평인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사문화되어진 조항이다. 어쨌든 간에 법문의 표현은요, 하나의 건축물 속에 단지형 다세대 연립과 소형주택은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18번 지문 보시면 맞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자, 19번과 20번은요, 또 이 건강 친화형 주택과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에 관한 개념 구분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9번의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요, 저에너지 저감 기술을 사용한다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CO2,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하는 것은 밑에 있는 건강 친화형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구분을 꼭 하시고, 에너지 전략형 친화형 없습니다. 친환경주택, 건강 친환경 없습니다. 건강 친화형주택 구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는 대상은 다 그렇게 건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건강 친화형의 업무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 때 그렇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상주택이 20번 문제 같이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둘 다 X가 되겠네요. 자, 21번 갑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시행사가 갖는 것이고, 주택에 관한 건물 분양 소유권에 대해서만 공급받은 자가 갖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또 장수명주택 하면은요, 내구성, 수리 용이성, 가변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2번도 맞는 말입니다. 또 23번 보시면 준주택이란 무엇이냐? 주택이 아닌 건축물 등인데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로서 네 가지가 있죠.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기숙사,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요, 오피스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항상 기본적인 사항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24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사업을 통해서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인데 그런 사업이 참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환시 이런 말 딱 뜨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용, 사용, 땅을 싸게 뺏는 방식일 때는 공공택지 만들지만 다시 반 정도 돌려주는 환지 방식일 때는 이미 이라고 간보를 했기 때문에 따로 공공택지 조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지란 말 뜨면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번 또 X인 것이고요. 25번 보시면 주택단지란 것은 하나의 사업 계획 등으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그 속에 관통하는 시설 때문에 단지가 1단지, 2단지로 구분된다 했습니다. 일반도로 넓이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 8m죠. 이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25번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리시설, 입주자의 주거 생활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 복리시설, 부대시설하면 주택에 꼭 딸려있는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도 참 많지만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 안에 있으면 좋다. 이것이 복리다. 단지 안에만 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부대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종 이전 건생시설, 상가 점포들 다 복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단, 안총다, 장의사, 총포 판매소,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설 등은요, 이전 건생에 포함이 되어도 단지 내에 설치를 못하니까 복리가 안 된다. 또 일종에 있는 공지사,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은요, 좀 우울하지만 서민의 아파트에는 필요하다 해서 복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겠죠. 그래서 이제 26번 X가 된다. 해설편을 읽어보십시오. 자, 27번 보시면 단순히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수도, 통신 이렇게 딱 뜰 때는요, 이건 기간시설이고 단지 안에 설치가 됩니다. 단지 밖에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연결이 되어야 단지 안에 기관시설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연결한 부분이 뭐냐? 간선시설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도로, 상하수도 이거 딱 뜨면요, 이건 기관시설을 의미한다. 그래서 27번 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갑니다. 공구란 것은요, 원래 하나의 주택 단지로 건설기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지만 규모가 좀 클 때 분양성에 대해서 위험이 있으니까 단지 내에서 하나의 단지지만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때 한 공구별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입주검사를 받는 것이죠. 공구의 조건은 뭐냐? 한 공구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일 것이고 공구 사이에 6m 이상의 못으로 경계선 등을 구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는 맞는 말이고 29번 또 맞는 말이죠. 적어도 한 공구가 300세대 나오기 때문에 공구별 구분해서 이 공구별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한 공구가 300이니까 300 플러스 300에서 600원 돼야 적어도 1공구, 2공구 나눌 수 있다 해서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9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30번 가보십니다. 30번 보시면, 자, 정축하는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 대수술은 10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은요, 정축할 때 면적 제한 받죠. 조정 면적 30% 이하죠. 그런데 40% 이내까지 좀 더 확대해 주죠. 어딥니까? 60이 아니죠. 85제곱미터 미만일 때 40% 미만까지 면적 증가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30번은 X네요. 자, 31번을 보시면은요,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때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31번이죠. 31번 보시면, 그래서 15% 이내에, 기존 단지 세대수의 15% 이내에 세대수 증가 가능하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시면, 수평이 안전하지만은요, 모양새가 안 나온다. 수직으로 정축을 많이 하려고 하죠. 수직 정축일 때 보시면 층수 제한 받죠. 종전 건축물이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이죠. 3개층. 14층 이하일 때가 보시면 2개층이죠. 그래서 밝혀져 있죠. 32번 또 X입니다.
자, 또, 이 33번 가시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요, 정축형 리모델링을 대비하는 계획이 아니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그래서 34번 보시면은요,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보시면 공동주택은요, 실내부에 있는 벽은 다 제외하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외벽의 내부선 중심으로 산정하죠. 그래서 보통 벽의 중심선에서 벽 두께의 반은 면적에 포함되지만은요, 주거 전용 면적 할 때는 외벽의 내부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심선 X입니다. 또 35번 보시면요. 주택의 공급 면적 평수는 사실 100평, 1000평, 500평 제한이 없습니다. 없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 모든 사업주택, 건설주택의 75%까지 고용자 건설주택과 주택조합주택은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번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